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거대한 나무가 땅에서 뽑혀 나갑니다. 전선이 끊어져 주변이 암흑에 잠깁니다. 도로는 강물처럼 범람하고 집은 폐허가 됩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고 있어요. 바람이 잦아들면 진짜 혼란이 시작돼요. 고립된 사람들, 깨끗한 물 부족, 파괴된 도로. 폭풍은 5,7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지난 20년 동안 그 빈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죠. 이곳은 중앙아메리카 북동부 해안에 있는 작은 나라 벨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레이트 블루 홀입니다. 벨리즈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심 125m의 거대한 수중 싱크홀이에요. 약 10,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한 과학자팀이 그레이트 블루의 진흙을 연구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긴 퇴적물 샘플을 채취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된 물질의 층이에요. 그래서요, 열대성 폭풍이 이 퇴적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형성되는 크고 회전하는 폭풍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은 바다에서 열을 끌어올려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초강력 바람, 폭우, 큰 파도로 인한 홍수 등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요. 연구진이 채취한 진흙 포원은 실제로 열대성 폭풍의 기록입니다. 채취한 샘플의 길이는 30m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길었습니다. 매년 날씨가 잔잔한 때는 2개의 얇은 퇴적층이 구멍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이 몰아치면 좀 다르고 더 지저분한 층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퇴적층을 관찰함으로써 지난 5,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이 그 지점을 강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를 세는 것과 비슷하죠? 어쨌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석 연구원은 지난 6,000년 동안 보통 100년마다 4개에서 16개의 열대성 폭풍 또는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만 같은 지역에서 9개의 폭풍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열대성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하는 데에는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열대 수렴대와 관련이 있어요. 적도 근처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데 모이는 지역이에요. 이 지점은 기압이 낮고 습기가 많으며 뇌우가 많이 발생해요. 바로 그 위가 대부분의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대서양의 일부입니다. 허리케인 주요 발달 지역이라는 공식 명칭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대 수렴대는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주로 시작되는 지역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이제 폭풍이 예전보다 대서양의 더 남쪽 지역에서 형성되어 더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최근 폭풍이 급증하는 2번째 이유는 해수 온도의 상승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바다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다는 더 강력한 폭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더 큰 폭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카리브해에 45건의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지난 5,700년 동안 전 세계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폭풍이 발생하고 정말 강렬하고 빠르게 강해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폭풍이 바다에서만 더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5년 3월 토네이도, 먼지 폭풍, 산불 등 매우 위험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피해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토네이도 앨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네이도 앨리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별칭이에요. 텍사스 북부,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심지어 콜로라도 동부까지 뻗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시시피, 아칸소, 알라베마 같은 곳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전문가들은 2022년 초에 토네이도가 평소보다 더 먼 동쪽에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고의 기상 전문가 중 한 명은 미시시피와 테네시 계곡의 주민들이 거친 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통적인 토네이도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동식 주택이나 지하실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어 큰 폭풍이 닥칠 때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기본적으로 폭풍 구름에서 내려와 지면에 닿는 초강력 바람에 회전하는 관을 말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토네이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량 후지타 등급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가장 약한 토네이도를 나타내는 EF0부터 EF5까지 단계가 있어요. EF5의 토네이도는 집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주요 질문은 왜 지금 토네이도가 동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토네이도 시즌은 보통 3월에 시작돼요. 이때는 캐나다의 차가운 공기가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서부 상공에는 기본적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공기덩어리인 고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서쪽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뇌우와 토네이도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네이도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올해 멕시코만은 매우 따뜻하여 미국 남동부 지역에 폭풍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따뜻한 물은 대기에 많은 에너지를 더해 미시시피, 엘라베마, 테네시와 같은 지역에서 더 강력하고 빈번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쪽의 오데오와 북동부 지역은 올 봄에도 신선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적어도 당분간은 큰 폭풍이 덜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3월의 파괴적인 폭풍에 대해 다시 살펴볼게요. 3월 14일과 15일 미국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강타한 거대한 폭풍 시스템은 쉬운 두 건의 토네이도, 대규모 먼지 폭풍,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약 1,1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F4로 분류되는 매우 강력한 토네이도 2개가 아칸소를 강타했습니다.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디아즈라는 마을을 강타한 토네이도 중 하나는 최대 시속 305km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비교하자면 포뮬러 1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9에서 257km 정도입니다. 아칸소가 같은 날 2번의 EF4를 동시에 맞은 것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남부평원에서 시속 128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돌풍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인해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을 태웠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만 1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에 미국에서 1,300개에서 1,4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1,225개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토네이도뿐만이 아닙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즉, 더 많은 폭우, 더 많은 홍수, 더 강력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다에 따뜻한 공기를 더하면 폭풍우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특히 동쪽과 남동쪽에서는요.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토네이도 및 기타 자연재해는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중 시간과 날씨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궁금해했던 신비한 와우 신호를 기억하시나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니까 긴장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와우 신호는 1977년 한 천문학자가 오하이오의 빅이어 전파망원경에서 일하던 중 감지한 전파 소리예요. 그 신호가 너무 독특하고 강렬해서 그는 데이터 출력물의 여백에 와우라고 낙서했고 그 이후로 그 이름은 계속 사용됐어요. 그렇다면 와우 신호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신호가 다시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수년 동안 망원경으로 같은 우주 영역을 수없이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우주의 한방과도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와우 신호 뒤에 숨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지구 밖에 사는 지적 문명이 보낸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적인 우주 소음일까요? 몇 년 전 한 연구에서는 와우 신호가 혜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66P 크리스텐센으로 명명된 이 혜성은 1977년에 같은 우주 영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혜성의 수소가 와우 신호와 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방출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혜성은 그러한 전파를 방출하지 않는다며 이 정보를 바로 일축했습니다. 와우 신호에 관한 또 다른 이론은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온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 신호가 우주를 떠도는 작은 녹색 생물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했다는 생각에 근거한 겁니다. 이 별은 1800광년 거리에 있는 궁수자리 별자리에서 발견돼요.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광활한 공간으로 보면 사실상 바로 옆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흥미로운 특징도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유망한 행성이었습니다. 온도, 광도, 크기 등 모든 면에서 우리 태양과 매우 유사했죠.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이 태양 쌍성별을 조금 더 연구한 후에도 와우 신호를 정확히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같은 영역에 신호를 방출했을 수 있는 다른 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와우 신호를 통해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여전히 와우 신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데다 그것이 지적 문명에 의한 것인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찾는 방법 중 하나는 테크노 시그니처를 찾는 거예요.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의 흔적으로 우주에서 고도의 활동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테크노 시그니처의 예로는 레이저 방출, 무선 신호 또는 거대 구조물의 흔적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공간 플레이리스트는 와우라는 신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랙홀과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펑키한 소리를 발견할 예정이니 엉덩이를 흔들고 비트에 맞춰 그루브할 준비를 하세요. 이제 블랙홀이 소리를 내나요? 하며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블랙홀이 소리를 내는 것도 같고 마치 우주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그 끌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주 공간의 한 지점입니다. 블랙홀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주 진공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방출하지 않지만 여전히 심각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특수 장비를 사용해서 블랙홀의 우주적 음색을 포착하기 위해 이러한 바이브, 즉 소리를 연구해왔어요. 그렇다면 블랙홀 소리는 어떤 걸까요? 베이스 기타와 거대한 트림 소리가 섞인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블랙홀의 이 소리는 블랙홀 주위를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에서 나와요.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가열되어 X선을 방출하는데 이 X선은 우리 장비로 감지할 수 있어요. 이 엑스레이는 노래의 음표와 같아서 블랙홀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블랙홀마다 고유한 음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블랙홀마다 우주가 그루브를 즐길 수 있는 우주 DJ가 따로 있는 것과 같아요. 충돌하는 블랙홀을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어떤 블랙홀은 매우 차분하고 부드러운 반면 어떤 블랙홀은 거칠고 미친 듯이 머리를 돌리게 하는 비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우주의 비트를 활용해서 우주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구에서 음파를 전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을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이 신비한 블룹 소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 즉 지구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어요. 소파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크고 으스스한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1997년에 한 과학자 그룹이 악명 높은 블룹 소리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블룹? 별로 무섭지 않은데? 하지만 이 소리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약 1분 동안 지속되는 깊은 저주파 소음으로 약 4,828km 떨어진 수중 마이크에 포착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나는 거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은 블룹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상한 문명의 우주선이라고 추측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녹화 장비의 결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블룹의 미스테리는 수년 동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2005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으스스한 소리의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빙산이었어요. 빙산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에 떠다니면 꽤나 이상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룹은 빙산이 갈라지고 이동하는 소리일 뿐이었어요. 블룹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매력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소리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도 여전히 들릴 수 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게다가 과학자들이 블룹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 아직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줍니다. 어떤 재생 목록이든 슬프고 가슴 아픈 노래가 꼭 들어가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89년 미국 전문가들이 잠수함을 찾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대신 독특한 고음의 목소리를 가진 고래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 고래는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릴까요? 대부분의 대왕고래는 10에서 40Hz의 주파수로 말하지만 이 고래의 목소리는 52Hz의 주파수로 사람의 귀에는 낮은 저음에 해당해요. 다른 대왕고래와는 달리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고래가 다른 고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 고래는 한부모가 다른 고래종의 부모를 둔 잡종고래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다른 것들과 다른 울음소리를 낼 수 있고 이는 이 고래의 독특한 목소리를 설명할 수 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장 외로운 고래도 결국은 그렇게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고래 울음소리가 많이 발견되었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사는 고래 무리는 고래 노래의 방언이 뚜렷하고 빈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해요. 흥미를 더하기 위해 나중에 녹음한 결과 가장 외로운 고래가 곡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래의 울음소리는 몇 년 동안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고래는 그렇게 외롭지도 않고 함께 어울릴 고래 친구들을 찾은 걸지도 모르겠네요.